나와 이혼한 후 남편은 내 물건을 밖으로 내던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쓸모없는 딸을 데려가시오. 내가 방금 이혼했으니까. 15분 후 아버지는 고급 세단과 경호원 3명을 데리고 도착했다. 여긴 내 집이다. 네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염치 없는 내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 일 후에 나는 그가 후회하며 고통받도록 만들 것이다. 현관문이 격렬하게 닫히는 소리에 집 전체가 흔들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지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다. 남편을 보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우는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안으로 들어섰다. 퇴근할 때마다 그의 얼굴을 장식하던 따뜻한 미소나 인사는 없었다. 오직 민지를 산채로 삼켜버릴 듯한 매서운 눈빛만이 존재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는 아내의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예고도 없이 지훈의 손이 거칠게 허공을 갈랐다. 때리려는 것은 아니었다. 두툼한 갈색 봉투를 민지의 얼굴에 그대로 던진 것이다. 봉투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민지의 뺨을 긁어 따끔한 통증을 남겼다. 하지만 봉투가 무릎 위로 떨어졌을 때 마음의 고통은 그보다 훨씬 컸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보다가 허리에 손을 얹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지훈이 먼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집에서 내 얼굴 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이혼 서류야. 지금 당장 서명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널 버리겠다. 민지야. 이 순간부터 넌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그 말들은 수천 개의 바늘처럼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쓰디쓴 침을 삼키며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덮친 감정의 폭풍 속에서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다. 분명 오늘 아침만 해도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 인사를 하고 나갔다. 지난 몇 달간 그의 태도가 차가워지긴 했지만 민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설명을 요구하려 일어섰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민지는 소파로 비틀거리며 다시 주저앉았다. 지우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민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눈앞의 여자가 구두에 묻은 오물이라도 되는 듯했다. 그는 거실을 서성이며 민지의 얼굴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는 민지처럼 비즈니스 세계나 상류층 사교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우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자신의 회사가 이제 엄청난 목표 수익을 달성했고 자신은 그에 걸맞은 파트너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떠벌렸다. 민지처럼 지루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민지는 그저 묵묵히 그 모욕을 들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왔던 남자가 이제 괴물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과거 지훈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신에게 와서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다. 이제 성공이 손에 들어오자 지훈은 모든 것을 잊은 듯했다. 누가 초기 자본금을 대주었는지, 누가 중요한 비즈니스 인맥을 소개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파산 직전에 처했을 때 누가 항상 그를 지지해 주었는지를 잊었다. 지우는 그저 조용히 우는 민지를 보고 참을성이 바닥났다. 그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물건이 내동댕이 쳐지고 옷장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실 문가로 따라갔다. 그녀는 지훈이 옷걸이에서 자신의 옷들을 거칠게 끌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여행 가방에 깔끔하게 넣는 것이 아니었다. 지훈은 쓰레기용으로 쓰이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왔다. 그는 민지의 원피스와 일상복들을 그 비닐봉지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 책, 그리고 민지의 개인 물품들이 지훈의 팔에 쓸려 그대로 같은 비닐봉지 안으로 어지럽게 떨어졌다.
민지는 남편의 미친 짓을 멈추려 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잡고 제발 차분히 이야기하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훈은 오히려 민지를 밀쳐 그녀의 어깨가 벽에 부딪혔다. 지훈은 자신의 비싼 옷장을 민지의 물건들이 더럽히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곧 그 옷장이 민지보다 훨씬 수준 높은 여자의 명품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소리쳤다. 지훈의 입에서 하윤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왔고 민지의 마음은 더욱 산산조각났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이었다. 지훈을 변하게 만든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민지의 모든 물건이 여러 개의 검은 비닐봉지에 담기자 지훈은 그 봉지들을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는 안에 있는 물건이 깨지거나 망가지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뒤를 쫓았다. 지훈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 비닐봉지들을 집 앞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봉지들은 잔디와 보도블록 위에 처량한 쿵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웃 몇몇이 이 광경을 볼 수도 있었지만 지훈은 이미 창피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민지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래야만 이 고급 주택에서 하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지훈은 돌아서서 테라스에 멍하니 서 있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일부러 스피커폰 모드를 켜서 민지가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린 후 마침내 저편에서 중년 남성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의 아버지 박 회장이었다. 지훈은 서론도 존경심도 없이 곧바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 쓸모없는 쓰레기 당장 데려가시오. 내가 당신 딸하고 이혼했으니까 아내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내 돈이나 축내고 인생의 짐만 됐소. 이 집에서 다시는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 와서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청소부 불러서 다른 쓰레기들이랑 같이 치워버릴 테니. 민지는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듣고 흐느낌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았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지훈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승리감에 젖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지배자라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시계를 흘긋 보고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15분의 시간을 주었다. 만약 15분 안에 민지의 부모가 오지 않으면 민지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 길거리에 버려두겠다고 협박했다. 민지는 서서히 변하는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슬픔은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훈이 지금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지금까지 남편으로서 지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가족 배경을 숨기고 소박한 삶을 선택해왔다. 그녀는 지훈이 장인의 부의 그림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느끼길 바랐다. 하지만 오늘 지훈은 스스로 그 보호막을 파괴했다.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에 쌓인 비닐봉지 더미로 천천히 걸어가 아버지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녀는 거친 말로 맞서지 않을 것이다. 곧 지훈이 인생 최대의 교훈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가 조용해지자 지훈은 그녀가 마침내 굴복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원한 음료를 가지러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마치 노예를 감시하는 왕처럼 테라스 의자에 앉았다. 그는 오만함에 가득 차 15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15분은 민지를 빨리 내쫓고 싶어 안달이 난 지훈에게는 매우 느리게 흘러갔다. 하지만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찬 집 주변의 분위기에는 너무나 빠른 시간이었다. 지훈이 민지를 끌어내겠다는 협박을 실행하기 위해 테라스 의자에서 막 일어나려던 순간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보통 자동차 소리가 아니었다. 최고급 차량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성능 엔진 소리였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열려있는 집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그 뒤로 검은색 대형 SUV 두 대가 따라 멈춰서며 집 앞 진입로를 막았다. 지우는 그런 고급 차를 타는 사업 파트너를 기억해내지 못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활짝 열려있던 대문 덕분에 세단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의아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닐봉지 더미 옆에 서 있던 민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누가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렸다. 한 중년 남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내렸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턱은 들끓는 분노를 참느라 단단해져 있었다. 민지의 아버지, 박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지훈이 평소에 보던 것과 달랐다. 지훈이 방문할 때마다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편안한 모습을 보이던 박 회장이 이번에는 위압적인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정식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뒤로 SUV 차량들에서 온몸에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6명이 내렸다. 그중 한 명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박 회장 집안에 신임받는 경호실장 김 실장이었다. 처음에 놀랐던 지우는 다시 오만한 태도를 취하며 긴장감을 감추려 했다. 그는 장인이 그저 과시하거나 자신을 겁주려 한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테라스 계단을 내려오며 가슴을 내밀고 박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고 자신의 영역이므로 누구든 내쫓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먼저 민지에게 다가가 딸의 상태를 확인하는 박 회장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민지의 뺨은 아까 던진 봉투 때문에 긁혀 있었다. 잘 오셨습니다, 장인어른. 이 딸 데리고 가시죠. 제가 돌보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로 땡전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은 마십시오. 이 집에 있는 모든 자산과 회사는 전부 제 피땀으로 이룬 거니까 민지는 아무 기여도 한 게 없습니다. 지우는 일부러 엿듣기 시작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은 지훈의 허튼 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민지를 세단 안으로 데려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도록 신호를 보냈다. 민지가 차 안에서 안전해진 후에야 박 회장은 몸을 돌려 지훈을 마주했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고 뼛속까지 꿰뚫는 듯했다. 그는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섰고 그 강력한 위압감에 지훈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훈은 여전히 두려움을 이겨내려 애썼다. 그는 박 회장이 허락 없이 자기 집 마당에 발을 들일 권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박 회장과 그 무리가 즉시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지훈은 대문 밖을 가리키며 마치 거지를 쫓아내듯 자신의 장인을 내쫓았다. 박 회장은 작게 웃었다. 건조하고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그는 양복 안쪽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지훈의 가슴팍에 던졌다. 마치 아까 지훈이 민지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던 방식 그대로였다. 지훈은 어리둥절하며 그 서류철을 받았다. 내용물을 열어보는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안의 문서를 읽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급 주택의 원본 등기부 등본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건물과 토지의 합법적인 소유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민지, 여긴 내 딸 이름으로 된 내 집이다. 네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박 회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지훈의 고함보다 훨씬 더 무섭게 울려 퍼졌다. 지훈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집 등기부 등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민지가 다른 서류들과 함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 등기부등본은 민지의 결혼 선물로서 항상 박 회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이 사실을 소화하려고 애썼다. 이 집이 자기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그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회사 초기 자본금이 민지가 주선해준 베일에 쌓인 투자자로부터 나온 자금 지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현실이 지훈을 강하게 후려쳤다. 그의 모든 오만함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험악했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의식적으로 그의 몸이 땅으로 미끄러졌다. 지우는 박 회장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떨면서 장인의 다리를 붙잡았다. 악어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용서를 구걸하며 자신이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뿐이며 실수를 했고 거친 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는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민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역겹다는 듯 사위의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차서 자신을 놓게 했다. 그는 기회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지훈이 자신의 딸을 쓰레기라고 불렀을 때 바로 그때 지훈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었다. 박 회장은 여성을 존중할 줄 모르는 남자에게서 사과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는 김 실장과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김 실장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지훈의 옷깃을 뒤에서 움켜쥐고 마치 새끼 고양이를 들어 올리듯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지훈은 발버둥치며 민지의 이름을 불렀다. 평소처럼 아내가 차에서 나와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세단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어두웠다. 민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의 마음은 지훈에게 완전히 닫혔다. 김 실장과 다른 경호원 한 명이 지훈을 집 마당 밖으로 끌어냈다. 지훈은 담장 기둥을 잡고 버텼지만 전문 경호원들의 힘은 훨씬 더 컸다. 그들은 지훈의 손을 쉽게 떼어내고 그의 몸을 대문 앞 아스팔트 길 위로 던져버렸다. 지훈은 거친 아스팔트에 쓸려 팔꿈치와 무릎이 까진 채 쓰러졌다. 그는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과 휴대폰조차 테라스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박 회장은 대문 앞에 서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부터 지훈이 민지나 그들 가족 소유의 재산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만약 지훈이 이를 어기면 박 회장은 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 고급 주택의 대문은 지훈의 코앞에서 굳게 닫혔다. 대문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는 지훈의 미래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훈은 온몸의 통증을 참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는 길가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몇몇 이웃들이 비웃는 시선과 수군거림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갑자기 빨간색 세단 한 대가 그 근처에 멈췄다. 하윤의 차였다. 지훈은 적어도 자신에게는 아직 하윤이 있다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둘러 차로 다가가 열정적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창문은 아주 조금만 내려왔다. 하윤은 선글라스 너머로 이상한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럽고 엉망이며 하윤이 지훈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에서 막 쫓겨난 지훈을 보았다. 지훈은 하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곳을 떠나자고 했다. 하지만 하윤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어조로 왜 쫓겨났는지, 지훈의 고급차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지훈은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했다. 지훈의 심상치 않은 태도를 보고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은 하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즉시 창문을 다시 올렸다. 빨간 차는 길가의 먼지와 이제 막 시작된 후회 속에 홀로 남겨진 지훈을 뒤로 한 채 빠르게 사라졌다.
민지를 태운 고급 세단 안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평온했다. 민지는 뒷좌석에 앉아 딸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어머니 박 사모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지의 울음은 잦아들었고 텅 비었던 눈빛은 서서히 힘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운전기사 옆 앞좌석에 앉아 가끔 백미러를 통해 외동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민지의 마음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드러움 뒤에 자신과 같은 강인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민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뺨에 남은 눈물을 닦고는 자세를 바로 했다. 그녀는 우는 것이 결혼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파탄이 자신에게가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닥치도록 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이 살던 집보다 훨씬 웅장한 민지의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민지는 아버지의 비서에게 새 휴대폰을 요청했다. 그녀의 옛 휴대폰은 지훈이 던진 가방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방에서 운명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가족 자산 관리팀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민지는 지금까지 지훈에게 제공했던 모든 금융 혜택을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무제한 신용카드, 공동계좌 접근권, 그리고 민진의 가족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이용권까지.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지훈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자금 지원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박 사모님은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보았다. 한때 단호하고 총명했던 민지의 모습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한편 지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인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배가 고파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몇 장의 현금과 그동안 자랑거리였던 플래티넘 신용카드들이 들어있는 얇은 지갑을 발견했다. 지훈은 퍼져나가는 공포를 애써 떨쳐내려 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장인의 엄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민지가 틀림없이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남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훈은 근처에 있는 5성급 호텔로 들어갔다. 그는 하룻밤 묵으며 룸서비스로 자신을 달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 다음 계획을 생각할 작정이었다. 그의 다소 더럽고 헝클어진 모습의 접수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훈은 대리석 카운터 위에 자신의 주력 신용카드를 오만하게 던졌다. 접수원은 카드를 처리했지만 몇 초 후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카드를 한 번 더 긁어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시스템에서 카드가 거부되었다고 알렸다. 지훈은 호텔의 단말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며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두 번째 카드,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결과는 같았다. 유명은행 로고가 박힌 카드부터 전용 카드까지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지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창피해서였다. 그의 뒤에 줄을 선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마치 현장에서 잡힌 사기꾼을 보듯 그를 쳐다보았다. 접수원은 마침내 지훈의 카드 더미를 돌려주며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그곳을 떠나라고 요청했다. 그런 고급 객실의 보증금을 지불할 만큼의 현금이 없었던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들을 주워들고 직원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호텔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밤은 깊어지고 공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워졌다. 지훈은 거의 다 쓴 휴대폰 배터리로 하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리려 했지만 의심스러운 외모의 낯선 사람에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지훈은 마침내 포기했다. 그는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푹신한 침대도 에어컨도 따뜻한 이불도 없었다. 그는 페인트가 벗겨진 딱딱한 나무 벤치에 앉았다. 모기들이 그의 귀와 다리 주변에 몰려들어 잠을 편히 잘 수 없게 만들었다.
배에서 나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하지만 그가 가진 현금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랐기 때문에 아껴야 했다. 어두운 밤과 차가운 바람 속에서 지우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단 몇 시간 만에 180도 뒤바뀌었다는 것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장인의 잔인함의 희생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남편을 변호하지 않은 민지를 탓했다. 증오와 복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며 이성을 가렸다. 그는 내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 회사는 그의 영역이었고 그가 대표이사로서 존경받는 곳이었다. 그는 박 회장이 그곳에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우는 마침내 무릎을 껴안고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과거에 그가 경멸했던 노숙자처럼 추위에 떨며 눈부신 아침 햇살이 지훈을 불편한 잠에서 깨웠다. 몸은 쑤셨고 목은 뻣뻣했으며 씻지 못해 매우 끈적거렸다.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그를 지나치며 코를 막기도 했다. 지우는 서둘러 일어나 구겨지고 더러워진 셔츠를 정리하며 위엄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지만 방전되어 완전히 꺼져 있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작은 가게를 찾아 생수를 사고 잠시 휴대폰을 충전했다. 휴대폰이 켜지자마자 일련의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빨간 느낌표가 붙은 공식 이메일이었다. 지우는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그것을 열었다. 이메일 제목을 읽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표이사 직위 해제 및 불명예 해고 통지. 지우는 해고 이메일을 읽고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방금 마신 생수 플라스틱 컵을 내용물이 쏟아지도록 내동댕이 쳤고 가게 주인이 그에게 화를 냈다.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느꼈다. 어떻게 자신이 키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 회사의 성장에 자신이 큰 공헌을 했다고 느꼈다. 그는 이것이 이사회를 조종한 박 회장의 짓이라고 확신했다. 지갑에 남은 돈으로 지우는 택시를 잡았다. 그는 지금 당장 사무실로 가야 했다. 그는 인사팀에 이사회에 항의하고 자신이 없으면 회사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싶다면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요구할 작정이었다. 택시는 도심의 웅장한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다. 지우는 엉망인 외모는 무시한 채 큰 걸음으로 나왔다. 셔츠는 구겨졌고 바지에는 공원에 앉아있던 흙 자국이 있었으며 얼굴은 기름지고 면도도 하지 않았다. 그가 로비 회전문을 통해 들어가려 할 때 건장한 경비원 2명이 그를 막아섰다. 그들은 매일 아침 지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던 경비원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단단한 손으로 지훈의 가슴을 막았다. 그들은 지훈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비는 로비 앞에서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소리치며 그들이 눈이 멀어 자신들의 대표이사를 알아보지 못하냐고 물었다. 소라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과거 지훈에게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였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리를 지어서서 이상한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동정의 시선도 있었지만 조롱과 혐오의 시선이 더 많았다. 지훈은 계속 발버둥치며 자신이 이곳의 사장이고 자신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해고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이제 공공질서를 해치는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소란 속에서 갑자기 로비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자동 유리문이 활짝 열렸다. VIP 하차 구역에서 깔끔한 옷차림의 한 무리가 일정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가장 앞줄에는 우아하면서도 엄청난 지배력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한 여성이 걷고 있었다. 민지였다. 하지만 집에서 잠옷이나
평범한 옷을 입고 있던 민지가 아니었다. 민지는 이제 몸에 딱 맞는 바지와 세련되게 스타일링된 스카프와 어우러지는 매우 우아한 비즈니스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하이힐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단호한 또각 소리를 냈고 마치 그녀가 이곳의 새로운 지배자임을 선언하는 듯했다. 민지의 뒤에는 지훈이 그토록 어려워했던 회사의 이사들과 고위 변호사들이 줄지어 걸었다. 그들은 모두 민지의 약간 뒤에서 걸으며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혀가 굳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전 아내가 마치 지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지나쳐가는 것을 보았다. 민지의 얼굴은 차가웠고 소란의 근원지 쪽으로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앞만 보고 있었다. 무시당했다고 느낀 지훈은 갈라진 목소리로 민지의 이름을 외치며 경비원들의 방어선을 뚫으려 했다. 민지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옆으로 살짝 고개만 돌렸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지훈은 그 순간을 이용해 말했다. 그는 왜 자신이 해고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노고 덕분에 이 회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지와 그녀의 가족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고 민지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적어도 직원들 앞에서 창피함을 느끼기를 바랐다. 민지가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을 마주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무표정한 시선으로 지훈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흥미없는 무생물을 보는 것 같았다. 조용한 로비 전체에 들리는 맑은 목소리로 민지는 지훈이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자본, 주식, 그리고 회사 자산은 민진의 가족 소유였다. 지훈은 관리를 맡은 직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신뢰는 개인적인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되었다. 민지는 감사팀이 지훈이 저지른 모든 자금 횡령을 파헤치고 있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훈은 뻣뻣하게 굳었다. 그의 발이 바닥에 못 박힌 것 같았다. 그는 민지의 낯선 눈빛을 보았다.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랑도 부드러움도 없었다. 오직 기생충을 제거하는 회사 리더의 단호함만이 있었다. 지훈은 변명하기 위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그는 직위도 재산도 자존심도 없이 발가벗겨졌다. 민지는 지훈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앞을 똑바로 쳐다본 다음 옆에 긴장하며 서 있는 건물 보안팀장을 흘끗 보았다. 민지는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어조로 그날 지훈의 자존심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는 명령을 내렸다. 보안팀장님, 왜 제 사무실 로비에 냄새나고 시끄러운 외부인이 있는 거죠? 저 사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제 직원들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 말을 한 후 민지는 몸을 돌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걸음을 계속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민지는 성공의 정점으로 올라갔으며 지훈은 아래에 남겨졌다. 명령을 받은 경비원들은 즉시 단호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막는 것이 아니라 지훈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지훈은 회전문을 통해 끌려가고 로비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 뜨거운 인도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서류 가방이 뒤따라 던져졌고 어젯밤 남은 빗물 웅덩이에 떨어졌다. 지훈은 인도에 주저앉아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자신의 호화로운 삶으로 가는 문이 영원히 굳게 닫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는 이미 높이 솟아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로 아스팔트를 달구는 서울. 지훈은 방금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버린 오피스 빌딩에서 멀어지며 비틀거렸다. 배를 쥐어짜는 굶주림은 가슴 아픈 고통과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내용물은 거의 바닥났지만 지갑이 아직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의 유일한 희망은 단 하나의 이름, 하윤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그토록 숭배했던 여자, 그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믿었던 여자, 그리고 그녀 때문에 민지와 이혼까지 감행했던 여자. 지우는 하윤이 자신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가. 지우는 발걸음을 재촉해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택시를 잡아 하윤이 사는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그 아파트는 지훈의 사랑의 증거였다. 그가 재무보고서에 위장한 회사 돈으로 환상적인 가격에 연간 임대한 곳이었다. 아파트 로비에 도착한 지훈은 엉망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다. 아파트 접수원은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지훈의 얼굴이 꽤 자주 보였기 때문에 그를 엘리베이터로 지나가게 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이곳의 출입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2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은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다. 그는 민진의 가족의 만행을 이야기하고 하윤에게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었다. 지훈은 하윤의 인맥과 아름다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쩌면 하윤은 지훈이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주얼리들을 아직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팔아 새로운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훈은 205호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의 심장은 희망으로 가득 차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초인종을 참을성 없이 여러 번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지훈은 외우고 있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다. 문에서 접근이 거부되었다는 긴 경고음이 울렸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고 하윤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몇 분 후 문이 살짝 열렸다. 문틈으로 하윤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훈을 맞이하던 평소의 애교 섞인 미소는 없었다. 그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으며 짜증이 가득했다. 하윤은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문의 안전고리를 걸어두고 있었다. 마치 지훈이 위험한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듯했다. 하윤의 모습은 멀리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처럼 깔끔했다. 그녀의 뒤로 지훈은 거실에 줄지어 서 있는 커다란 여행 가방 더미를 볼 수 있었다. 자기야, 왜 비밀번호 바꿨어? 왜 안전고리까지 걸고 그래? 빨리 열어. 나 쉬어야 해. 방금 정말 끔찍한 하루를 보냈단 말이야. 지훈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며 문틈으로 하윤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윤은 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숨김없는 혐오의 시선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윤이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지훈의 귀에 매우 고통스럽게 들렸다. 그녀는 지훈이 여기 왜 왔냐고 물었다. 지훈이 장인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사교계와 비즈니스 가십단체 채팅방에 퍼져 있었다. 하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이제 파산하고 문제에 휘말린 실업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하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이것이 모두 일시적인 것이라고 변명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훈은 적어도 샤워하고 밥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과 하윤을 위해 민지와 이혼한 것을 포함해 자신이 한 모든 희생을 상기시켰다. 하윤은 안전고리를 풀었고 지훈은 그녀의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하윤은 지훈을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복도로 나와 뒤에 있는 아파트 문을 닫았다. 하윤은 지훈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잘 들어. 지훈 씨, 헛된 꿈 꾸지 마. 사랑? 내가 당신 돈 아니었으면 당신 같은 늙은이랑 사귀었을 것 같아?
이제 당신 돈 다 떨어졌잖아. 그러니 내가 왜 붙어 있겠어. 알아도 이 아파트 임대 계약 내일 끝나는데 내 돈으로 연장할 생각 추호도 없어. 당신이 사준 명품들은 오늘 아침에 다 팔았어. 다른 도시로 이사갈 자금으로. 하윤은 심장을 찌르는 쌀쌀맞은 어조로 말했다.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부드러운 여자가 사실은 기생충에 불과했다. 지훈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하윤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는 하윤을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욕하며 소리쳤다. 그는 하윤에게 돈과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소란의 옆집 이웃이 문을 열고 경비를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하윤은 침착하게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핸드백을 열었다.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지훈의 가슴에 던졌다. 그것은 복사된 서류 뭉치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었다. 내용물을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이체 증명서, 프로젝트 예산 부풀리기 증거, 그리고 지훈이 그동안 안전하고 비밀스럽게 보관했다고 생각했던 회사 자금이 지훈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들이었다. 하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로 조용히 모든 것을 모아왔던 것이다. 이게 내 작별 선물이야. 당신 장인 회사 운영하면서 저지른 부패 증거들. 원래는 당신이 이상한 짓 하면 경찰에 넘기려고 했어. 근데 보아하니 당신 그 똑똑한 전 부인이 이미 다 찾아냈을 것 같네. 그러니 그냥 기념품으로 생각해. 이제 여기서 꺼져. 내가 도둑이라고 소리치기 전에. 하윤이 위협했다. 지우는 얼어붙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심이었던 민지는 버렸고 쫓았던 하윤은 독사였다. 하윤은 몸을 돌려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아파트 복도 바닥에 무력하게 주저앉은 지훈을 남겨두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하윤이 떠나자 지훈은 주변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산과 직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이용당한 광대에 불과했다는 현실에 방금 따귀를 맞은 것이었다. 시체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지훈은 아파트 건물을 나섰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아까 택시비로 돈을 다 써버렸다. 그는 뜨거운 서울의 인도 위를 목적 없이 걸었다. 배는 꼬르륵거리고 목은 마르고 머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감옥의 위협을 생각하며 욱신거렸다. 지훈이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매는 동안 민진의 가족 소유의 회사 본사 분위기는 분주했지만 통제되고 있었다. 유리벽으로 된 본사 회의실에서 민지는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외부 감사팀과 회사 변호사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지훈의 경영이 초래한 재정적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와 그래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민지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은 부인할 수 없는 단호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 남편에 대한 눈물은 더 이상 없었다. 오직 정의를 세우고 더러운 손으로부터 아버지의 유산을 깨끗이 하려는 의지만이 있었다. 감사팀장은 지훈이 지난 3년간 체계적으로 자금을 횡령해왔다고 설명했다. 수법은 다양했다. 납품업체 청구서 위조, 허위 물품 조달 예산 증액, 그리고 매우 사치스러운 개인적 용도를 위한 회사 신용카드 사용까지. 고급 아파트 임대료 지불 증거, 명품 가방 구매,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석류 구매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사업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예상했지만 흑백으로 된 증거를 보니 여전히 씁쓸했다. 그녀는 변호사팀에게 이 결과를 가차없이 법적 절차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지훈이 훔친 모든 원화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원했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
지우는 허름한 길가 분식집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양복 주머니에서 찾은 마지막 동전으로 초라한 반찬이 곁들여진 밥 한 그릇을 막 비웠다. 그의 모습은 이제 대표이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셔츠는 더럽고 땀 냄새가 났으며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칙칙했다. 그는 붐비는 도로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굶주림은 잠시 사라졌지만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그는 교활한 하윤의 얼굴과 회사 감사의 위협을 계속 떠올렸다.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교통소음을 가르며 울부짖었다. 지우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경찰이 다른 일로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불길한 예감은 두 대의 경찰 순찰차가 그가 앉아있는 식당 바로 앞에 갑자기 멈춰 섰을 때 현실이 되었다. 파란색 경광등이 지훈의 눈을 멀게 했다. 제복을 입은 몇몇 경찰관들이 재빨리 내렸고 지훈이 형사로 알아본 사복 차림의 몇몇 남자들이 뒤따랐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일어나서 식당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이 테이블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한 쌍의 단단한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아 뒤로 꺾고 기름진 나무 테이블에 그의 얼굴을 눌렀다. 수갑이 양쪽 손목에 채워질 때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들렸다. 식당 손님들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체포 장면을 녹화했다. 지우는 반쯤 죽은 듯한 창피함에 얼굴을 숨기려 애썼다. 그렇다. 존경받던 대표이사 지훈이 이제 대중 앞에서 닭도둑처럼 체포되었다. 한 경찰관이 지훈의 권리와 회사 자금 횡령, 사기,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는 열광적인 시민들의 휴대폰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경찰차로 이끌려갔다. 그의 체포 영상은 그 순간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고 허름한 식당에서 밥 먹다 체포된 오만한 전 대표이사라는 제목으로 바이럴 영상이 되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차갑고 음침한 취조실로 즉시 들어갔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홀로 앉아 있었고 불확실성이 그의 정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수사관이 들어와 그들이 가진 증거들을 내밀었을 때 지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체 증명, CCTV 녹화, 재무팀 직원의 증언, 모든 것이 그를 가리켰다. 수사관은 막대한 손실액을 고려할 때 형량이 10수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절망 속에서 지우는 전화 한 통을 할 권리를 요청했다. 여전히 수갑이 채워진 떨리는 손으로 그는 머릿속에서 가장 잘 외우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민지의 번호. 그는 민지의 양심이 자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쩌면 민지가 그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길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지가 과거의 추억을 위해 고소를 취해야 할지도 모른다. 연결음이 길게 울리며 지훈의 마음을 고문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답한 목소리는 민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격식 있고 단호하게 들리는 다른 여자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그 목소리가 민지의 개인 비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울음을 참는 갈라진 목소리로 지우는 민지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지금 당장 민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간청했다.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비서는 매우 정중하지만 치명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지훈 씨. 민지 대표님은 지금 통화가 어려우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예전에 지훈 씨의 경쟁사였던 기업의 인수 절차를 위한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 씨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이제 전적으로 저희 회사 법무팀에 위임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손에 든 수화기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수화기가 그의 손아귀에서 떨어져 흔들리는 케이블에 매달렸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민지는 더 이상 그가 속일 수 있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이제 닿을 수 없는 존재로 변해 있었다.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더욱 크게 키우느라 바빴다. 반면 지훈은 좁고 냄새나는 구치소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가 경찰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너무 늦고 헛된 후회의 울음이었다. 법적 절차는 지훈에게 고통스러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는 마라톤 같은 조사를 거친 후 지훈은 마침내 불구속 입건 상태로 임시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하고 헛된 느낌이었다. 법원과 은행은 회사의 손실과 쌓인 개인 부채를 메우기 위해 그의 모든 자산을 신속하게 압류했다. 임대 아파트는 봉인되었고 할부가 끝나지 않은 차들은 리스 회사에 의해 회수되었으며 그의 개인 계좌는 잔고가 0이 될 때까지 완전히 동결되었다. 지훈은 몸에 걸친 낡은 옷과 팔가치가 없는 개인 물품이 든 작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변호해 줄 변호사도 없었다. 그리고 배정된 국선 변호인은 그의 사건이 명백히 패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성의 없이 일하는 것 같았다. 지훈을 맞이한 바깥 세상은 차가운 간방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서울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마치 이미 금이 간 지훈의 자존심에 남은 조각마저 녹여버릴 듯했다. 그는 보행자로 붐비는 인도를 목적 없이 걸었다. 어제부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심하게 꼬였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마치 수천 톤의 짐이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바쁜 일로 지나쳐갔다. 아무도 멍한 눈으로 비틀거리며 걷는 꾀죄죄한 남자의 모습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이 이제까지 경멸했던 부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도시의 화려함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그는 육교 아래에서 쉴 곳을 찾아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기대어 무릎을 껴안고 앉아 길거리 먼지와 낯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얼굴을 숨기려 했다. 굶주림은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버리게 만들었다. 지훈은 남은 음식이나 자비를 바라고 식당에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즉시 그를 쫓아냈다. 그의 초라한 외모와 몸에서 나는 악취는 사람들을 역겹게 했다.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에서 빈 생수병을 주워 근처 사찰의 수돗물로 채워 타는 듯한 목을 죽였다. 물은 맛이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 물을 마시며 그의 뺨에 흐르는 땀과 먼지와 섞여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과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격표도 보지 않고 비싼 수입 생수를 항상 주문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 삶의 대조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가슴이 답답했다. 오후에 지훈은 도심의 큰 교차로를 지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고층 빌딩 벽에 붙어있는 거대한 전광판의 밝은 빛에 눈길이 닿았을 때 멈췄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 떠 있었다. 민지의 얼굴.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위험 있어 보였다. 민지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회사의 새로운 사업 라인을 론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민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진심이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의 눈은 지성과 힘을 발산하며 반짝였다. 스크린에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영감의 인물이라는 큰 제목이 쓰여 있었다. 지훈은 길가에 얼어붙어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영상에서 한 기자가 민지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다. 민지는 침착하게
핵심은 정직, 노력,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독소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은 지훈을 강하게 후려쳤다. 그는 그 독소적인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민지는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온 세상이 지훈이 이미 성공적으로 버려진 어두운 과거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민지의 옆에는 젊고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는데 민지에게 매우 정중해 보였다. 그는 최근 민지와 가깝게 지낸다고 알려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스크린에서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보며 지훈은 엄청난 질투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민지의 발밑에 있는 먼지 한 톨에 불과했다. 지훈은 너무나 눈부신 전 아내의 성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더욱 상처받은 마음으로 발걸음을 계속했다. 그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렸다. 어쩌면, 단지 어쩌면 부모님은 아직 자신을 받아주실지도 모른다. 남은 힘을 다해 지훈은 버스터미널까지 수킬로미터를 걸었다. 그는 트럭이나 저가 버스를 몰래 타고 교회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쓰라린 현실이 다시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이미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집에 갈 필요도 없었다. 터미널 근처의 한 다방에서 텔레비전은 횡령 혐의자로 지훈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범죄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다. 다방에 있던 사람들은 텔레비전 속 인물을 비난하며 부패한 자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욕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쳤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자신의 삼촌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지훈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삼촌은 지훈의 신발 바로 앞당에 침을 뱉었다. 삼촌은 큰 소리로 지훈을 꾸짖으며 지훈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말했다. 고향에 계신 지훈의 부모님은 이웃들이 계속 아들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람에 병이 나고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신다고 했다. 삼촌은 지훈이 수치심만 가져올 거라면 부모님 댁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금지했다. 그는 지훈이 그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가족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훈은 병든 개처럼 쫓겨났다. 그 추방은 그날 지훈의 정신의 마지막 결정타였다. 그는 이 세상에 정말로 외톨이가 되었다. 진심이었던 아내는 버렸다. 자랑스러워했던 내연녀는 그를 강탈했다. 그리고 이제 친가족마저 문을 닫았다. 지훈은 터미널의 혼잡을 피해 어둡고 한적한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는 차가운 공원 벤치에 앉아 별 하나 없는 잿빛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존경받던 대표이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노숙자로 급변한 자신의 운명을 되새겼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몰락에 대한 뉴스가 실린 낡은 신문지를 깔고 공원 벤치 위에서 웅크리고 잤다. 모기에게 물리며 그의 영혼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기 시작하는 후회와 함께 그는 자신이 인생의 최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탐욕과 오만으로 스스로 판 검은 구멍이었다. 거리에서 노숙하며 며칠을 보낸 지훈의 신체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한때 다부지고 건장했던 그의 몸은 이제 깡마르게 말라 있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푹 꺼진 눈 주위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은 더러워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며칠 동안 빨지 않고 땀과 먼지에 계속 노출되어 불쾌한 냄새를 풍겼다. 마른 기침이 시작되었고 열이 나서 몸이 오한으로 떨렸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때마다 힘들었고 마치 폐가 과거의 죄의 무게로 가득 찬 것 같았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계속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오래된 집, 그와 민지가 예전에 살았던 집, 그가 아내를 잔인하게 내쫓았던 그곳. 어떤 충동에 이끌렸는지 지훈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 집이 있는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그가 평소에 자던 공원에서 꽤 먼 거리였다. 하지만 지우는 마치 속죄를 위한 영적 순례를 하는 사람처럼 계속 걸었다. 걷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낡고 망가진 필름처럼 되감겼다. 그는 결혼 초기를 떠올렸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민지는 그가 퇴근할 때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지우는 식탁에 항상 차려져 있던 민지의 음식 냄새를 기억했다. 소박한 집밥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피곤할 때 민지의 부드러운 손이 어깨를 마사지해 주던 것과 업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민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진정시켜 주던 것을 기억했다. 그 주택가에 가까워질수록 그 그림자들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우는 앓고 있는 고열 때문에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그가 지나가는 인도에서 그는 마치 민지가 손을 잡고 걸으며 행복하게 웃는 환영을 보는 것 같았다. 지우는 그 그림자를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만 잡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순수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만 다치게 하는 날카로운 조약돌을 위해 그것을 버렸다. 그는 민지를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진짜 쓰레기였다. 민지는 그를 왕처럼 섬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준 여자였다. 하지만 지우는 배신과 모욕으로 보답했다. 맑았던 하늘이 서서히 흐려졌다. 검은 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렸다. 마치 자연도 지훈의 슬픔과 마음의 파괴를 느끼는 듯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길가의 먼지와 마른 잎들을 날렸다. 지훈은 마침내 그 고급 주택가 대문 앞에 도착했다. 경비 초소의 경비원은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미친 거지라고 생각하고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갈라진 목소리로 단지 담장 밖에서 잠시 집을 보고 싶다고 애원했다. 그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했지만 어렴풋이 알아본 경비원은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를 지나가게 했다. 지훈은 자신의 범죄의 침묵의 증인이 된 그 집 XX호로 다리를 끌었다. 그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곧 땅을 적시는 폭우로 변했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단단한 높은 담장 앞에서 꼼짝 않고 서서 열이 나는 몸이 뼈를 내는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넓고 잘 관리된 집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곳, 그가 예전에 민지의 물건을 던졌던 곳에는 이제 아름답고 푸르른 꽃밭이 자라고 있었다. 녹색 잔디는 깔끔하게 깎여 있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분노나 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집은 평화롭고 따뜻하며 품격 있어 보였다. 원치 않는 과거의 유령처럼 담장 밖에 서 있는 지훈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지훈은 차가운 쇠담장을 움켜쥐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젖은 인도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빗물은 그의 눈물과 섞였다. 그는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삼켜졌다. 그는 민지의 이름을 외쳤다. 그곳에 없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사과했다. 그는 답답한 가슴을 쳤다. 자신이 했던 모든 거친 말을 후회하고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후회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 물은 이제 상에서 버려졌다. 그의 울음 속에서 밝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뒤에서 지훈의 몸을 비추었다. 어두운 색의 고급차가 천천히 집 대문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비에 젖어 따가운 눈을 가늘게 떴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 차를 알아보았다. 민지의 차였다. 어리석은 희망이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어쩌면 민지가 그를 볼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지가 그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길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지가 내려서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를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예전처럼 민지는 항상 그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차는 자동으로 열리는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지우는 일어나려 애쓰며 뒷좌석 옆 창문을 향해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그는 안에서 민지의 실루엣을 보았다. 차창이 천천히 단 몇 센티미터만 내려왔다. 지우는 숨을 참았고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은 잠시 내려왔을 뿐이었고 마치 담장 근처에 있는 더러운 덩어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지훈의 얼굴을 본 후 희미하게 보이는 민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슬픔의 표정이 없었다. 그 얼굴은 무표정하고 차가우며 낯설었다. 다음 순간 창문은 다시 올라가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다. 차는 그에게 인사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운전자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차가 집 마당으로 들어가게 했다. 커다란 차바퀴가 길가의 탁한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며 큰 흙탕물을 튀겼다. 그 흙탕물은 정확히 지훈의 얼굴과 몸에 튀었고 그를 더욱 더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기침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진흙을 닦았다. 그는 집 대문이 천천히 자동으로 다시 닫히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내리지 않았다.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민지는 심지어 그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다. 민지에게 지훈은 길가의 작은 방해물에 불과했다. 마치 과거에 지훈이 데려가라고 했던 쓰레기처럼 지훈은 담장 밖에 홀로 남겨졌다. 폭우 아래 온몸은 진흙투성이고 마음은 산산조각 난 채로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그는 심하게 떨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저체온증과 굶주림으로 의식이 희미해졌다. 지훈은 마침내 그가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집 앞. 하지만 이제는 민지의 천국과 지훈의 지옥을 가르는 뚫을 수 없는 요새가 된 그곳 앞. 딱딱한 인도 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지훈은 머리가 심하게 욱신거리고 몸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는 주택단지 경비 초소의 긴 벤치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젯밤 빗속에서 의식을 잃은 그를 보고 동정심을 느낀 경비원이 그가 얼어 죽지 않도록 마른 곳으로 끌고 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동정심에도 한계가 있었다. 지훈이 눈을 뜨자마자 경비원은 즉시 그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고급 주택가에 노숙자가 있는 것에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훈은 몸에서 마르긴 했지만 뻣뻣하고 곰팡내와 진흙이 섞인 냄새가 나는 옷을 입은 채 다시 거리로 쫓겨났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는 다른 광기의 번뜩임을 발산하고 있었다. 어젯밤 민지의 거절, 차창 너머의 차가운 시선은 그의 후회를 맹목적인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지훈의 마음속에서 민지는 그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과시했다고 느꼈다. 길가에 붙은 큰 포스터가 지훈의 주의를 끌었다. 그 포스터는 오늘 오후 한 특급 호텔에서 민진의 가족 소유의 재단이 주최하는 성대한 자선 행사를 알리고 있었다. 행사 제목은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이웃에게 희망을 건설하다였다. 지훈은 그 제목을 읽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은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끔찍하게 들릴만 했다. 그는 전 아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미지 메이킹에 바쁜 반면 그녀의 전 남편은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다. 미친 생각이 지훈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그 행사에 갈 것이다. 그는 모든 귀빈,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언론 앞에서 민지의 추악함을 폭로할 것이다. 그는 민지가 남편을 버린 사악한 아내라고 소리칠 것이다. 지훈은 그렇게 함으로써 민지의 명성이 무너지고 어쩌면 그 가족이 입막음용 돈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지훈은 행사가 열리는 호텔까지 걸어갔다.
거리는 꽤 멀었고 태양은 이미 칙칙해진 그의 피부를 태웠다. 호텔 구역에 도착했을 때 경비는 매우 삼엄했다. 물론 지훈 같은 외모의 사람은 정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과거에 그곳에서 자주 회의를 했기 때문에 호텔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주방 뒤의 물품하역 통로를 통해 몰래 들어가 직원이 지나갈 때 음료수 상자 더미 뒤에 숨었고 마침내 본 연회장과 연결된 직원 복도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폭발하는 복수의 아드레날린 때문에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방 안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행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였다. 웅장한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매우 장엄하고 호화로웠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아름답게 매달려 중요한 손님들로 가득 찬 방 곳곳으로 빛을 반사했다. 민지는 연단 위에 서 있었고 매혹적인 단정한 의상을 입고 매우 우아해 보였다. 그녀는 나눔의 진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감탄하며 경청하는 수백 명의 청중을 매료시켰다. 앞줄에는 박 회장과 박 사모님이 딸을 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무도 그 평온이 곧 깨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연회장 옆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즉시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연회장의 호화로움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의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더러웠으며 옷은 초라했고 그의 냄새는 가장 가까이 앉은 손님에게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놓친 경비원들이 즉시 그를 쫓아 달려왔다. 하지만 필사적인 지훈은 더 빨리 무대를 향해 달렸다. 그는 놀란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고 귀를 찢는 피드백 소음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이 여자에게 속지 마시오. 그녀는 거짓말쟁이요. 위선자요. 지훈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지는 한 걸음 물러섰고 그 끔찍한 모습이 전 남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지 않았다. 얼굴은 굳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미친 사람이 풀려났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일어섰다. 경비원들이 지훈을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가까이 오면 손님 테이블에서 집어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했다. 분위기는 긴장되고 혼란스러워졌다. 지훈은 그 순간을 이용해 마음속의 모든 독을 쏟아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는 청중에게 민지가 질리자마자 남편을 버린 배은망덕한 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며 자신이 회사를 세웠고 민지와 그녀의 아버지가 교활하게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부자들의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희생자인 것처럼 연기했다. 그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참석한 기부자들과 언론의 동정을 얻기를 바랐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짓을 보십시오. 그녀가 저기서 천사처럼 서 있는 동안 저를 굶어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소? 민지 씨, 이것이 여러분이 숭배하는 경건한 여자의 진짜 얼굴입니까? 지훈은 드라마틱하게 소리쳤다. 배경을 모르는 몇몇 손님들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동정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기세가 등등해졌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망설임을 보았다. 그는 민지를 향해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전 아내를 망신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다시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지 않고 연단 테이블에 있는 예비 마이크를 사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직 꿰뚫는 듯한 차가운 시선만이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소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남자는 제가 그를 버렸고 잔인하게 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제 양심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좋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가 기대하는 증거는 아닐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진짜 진실을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 쓰레기가 제 인생에서 버려져야 했는지를요. 민지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는 방 뒤편의 멀티미디어 담당자에게 손짓했다. 재단 로고를 보여주던 무대 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CCTV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화질과 음질이 매우 선명했다. 그것은 일장의 사건 기록이었다. 모든 손님들은 거대한 스크린을 쳐다보며 말없이 얼어붙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깔끔하고 오만한 옷차림의 지훈이 민지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민지를 거칠게 모욕하는 지훈의 고함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그런 다음 장면은 지훈이 민지의 옷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고 밖으로 던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지훈이 박 회장에게 전화하는 목소리도 건물의 최첨단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맑고 우렁차게 들렸다. 이 쓸모없는 쓰레기 당장 데려가시오. 내가 이혼했으니까. 연회장의 침묵은 너무나 무거웠다. 수백 쌍의 눈이 영상 속 지훈이 얼마나 잔인하고 오만한지를 목격했다. 그들은 당시 조용히 울던 민지가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다. 영상은 지훈이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후 박 회장의 발치에 무릎을 꿇는 장면까지 계속되었고 지훈의 성격이 얼마나 거짓되고 물질적인지를 보여주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지훈은 얼어붙었고 얼굴은 시체보다 더 창백해졌다. 그는 민지가 그 녹화 영상을 보관하고 있고 대중 앞에서 감히 재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관중석을 바라보았다. 아까 잠시 나타났던 동정의 시선이 이제는 혐오, 분노, 그리고 증오의 시선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조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염치 없는 놈이라고 외쳤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외침이 뒤따랐다. 민지는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갔다. 민지의 지배적인 아우라는 너무나 강해서 지훈은 무대 가장자리 구석에 몰릴 때까지 뒷걸음질 쳤다. 민지는 마이크를 끄고 지훈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였다. 그들의 얼굴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지훈은 자신이 낭비했던 여자의 눈에서 단호함의 번뜩임을 볼 수 있었다. 민지가 속삭였다. 지훈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지만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찔렀다. 그날 나랑 이혼해줘서 고마워. 그게 네가 내 인생을 위해 해준 것 중 가장 좋고 아름다운 일이었어. 이제 내 치욕의 무대를 즐겨. 이게 내 마지막 무대니까. 그렇게 속삭인 후 민지는 물러서서 경호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관용이 없었다. 건장한 경비원 4명이 즉시 무대 위에서 지훈을 덮쳤다. 지훈은 발버둥 치려 했지만 기운이 다 빠졌다. 그는 모든 손님들의 야유를 받으며 쌀자루처럼 무대에서 끌려 내려왔다. 참석한 기자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공포와 굴욕으로 가득 찬 지훈의 얼굴을 찍었다. 지훈은 연회장 밖으로 끌려 나와 긴 복도를 지나 호텔 뒷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정확히 주방 쓰레기 처리장 근처. 그는 악취나는 쓰레기 비닐봉지 더미 사이에 쓰러졌다. 마치 과거에 그가 민지에게 바랐던 운명 그대로였다. 건물 안에서는 행사가 다시 계속되었다. 민지는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다. 한편 밖에서는 파리와 악취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울부짖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동정하는 단 한 사람도 없이 완전히 철저하게 파멸했다. 그 수치스러운 자선 행사 사건 이후 1년이 흘렀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매우 급격하게 돌아갔다. 각 사람을 그들이 심은 것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위치에 놓았다. 그날 아침
민진의 가족 소유의 고층 빌딩.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그 건물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후 더욱 웅장해졌고 민지가 이끄는 비즈니스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대리석 바닥은 호화로운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깔끔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빠르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지나다녔다. 하지만 큰 기둥 근처 로비 구석에는 다른 모습의 한 인물이 있었다. 낡은 파란색 청소 용역 유니폼을 입은 마른 남자가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에 커피 얼룩을 닦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고통의 주름이 이마를 장식했고 한때 항상 깔끔하게 정돈했던 머리는 이제 희끗희끗해지고 숱이 적어졌다. 전직 대표이사의 위험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횡령과 호텔 소란 사건으로 감옥에서 나온 후 지훈은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의 범죄 기록은 모든 회사가 문을 닫게 만들었다. 재산은 0이었고 가족은 그를 버렸으며 친구들은 사라졌다.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일자리는 청소 용역 회사의 외주 청소부였다. 그리고 그의 인생 최대의 아이러니는 그 외주 회사가 그를 이 건물에 배정했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그가 사장으로 들어왔던 건물, 이제 그는 청소부로 들어왔다. 매일이 지훈에게는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그는 과거에 사용했던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고 오만하게 걸었던 복도를 닦아야 했으며 과거에 명령만 내리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주워야 했다. 아직 그곳에서 일하는 오래된 직원들은 종종 그를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그저 동정의 시선이나 무관심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지훈은 바닥이 아직 젖어 있거나 화장실 냄새가 덜 난다고 전 부하 직원이 지적할 때마다 자존심을 삼켜야 했다. 오늘 지훈은 온 힘을 다해 바닥을 닦고 있었다. 땀이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렸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쑤셨다. 갑자기 시끄러웠던 로비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니 열광적인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지훈은 정문 쪽에서 다가오는 많은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실수를 할까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지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접수원과 경비원들이 일제히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이름을 듣자 걸레를 쥔 지훈의 손이 심하게 떨리며 움직임을 멈췄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천천히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지훈은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곳 단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민지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발산했다. 그녀는 매우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비즈니스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임신 중이라 약간 살이 오른 몸을 감싸고 있었다. 민지의 손은 옆에 있는 남자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늠름했으며 매우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민지의 새로운 남편이었다. 자선가로 알려져 있고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왼손에는 민지는 최근에 입양한 고아 아이의 손도 잡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가족의 행복을 완성했다. 그들은 긍정적인 아우라에 둘러싸여 걸었고 보는 사람 누구라도 미소 짓게 만들었다. 민지는 남편의 농담에 경쾌하게 웃었다. 지훈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결코 듣지 못했던 웃음소리였다. 민지의 눈은 남편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가득 차 반짝였다. 과거의 지훈이 다른 여자를 위해 낭비했던 시선이었다. 그 무리가 지훈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걸어왔다. 지훈은 도망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고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었다. 그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민지가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훈은 손에 든 더러운 걸레를 꽉 쥐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천한지 느꼈다. 과거에 그가 민지를 쓰레기처럼 내쫓았다. 이제 그는 정말로
민지의 궁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민지와 그녀의 남편의 발걸음이 지훈이 무릎 꿇고 있는 곳을 지나갔다. 민지의 비싼 구두 끝이 지훈의 유니폼에 거의 닿을 뻔했다. 지훈은 숨을 참으며 기다렸다. 민지가 멈출까? 민지가 그를 꾸짖거나 어쩌면 조롱할까?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심지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 성지 순례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계속 걸었다. 민지에게 바닥을 닦고 있는 그 인물은 건물의 배경 일부에 불과했고 화분이나 기둥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 지훈은 민지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완전히 지워진 과거였고 무관했으며 증오의 시선조차도 받을 가치가 없었다. 그 무리는 VIP 엘리베이터로 지나갔고 부드러운 고급 향수 향기를 공중에 남겼다. 지훈의 코를 찌르는 바닥 세정제 냄새와는 대조적이었다. 지훈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서서히 사라지는 민지의 등을 보았다. 그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 지훈은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다. 민지의 무관심은 그녀의 분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지훈이 정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증거였다. 한 청소 감독관이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물통을 가볍게 찼다. 어이, 멍하니 있지 마. 빨리 저거 치워. 저쪽에 또 음료수 쏟아졌어. 기억해. 깨끗하지 않으면 월급 깎이는 거. 감독관이 꾸짖었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그는 서둘러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훈은 다시 걸레를 양동이에 더러운 물에 담그고 짜서 다시 닦기 시작했다.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려 탁한 걸레 물과 섞여 떨어졌다. 그는 1년 전 전화로 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이 쓸모없는 쓰레기 데려가. 그 말은 이제 그를 평생 묶는 저주가 되었다. 그가 바로 그 쓰레기였다. 버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 한 끼 밥을 위해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청소해야 하는 사람. 지훈은 계속 바닥을 닦았다. 앞뒤로, 앞뒤로, 결코 끝나지 않을 후회의 순환 속에서. 한편 그 건물 꼭대기층에서 민지는 다시는 지훈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은 채 진정한 사랑에 둘러싸여 완벽한 행복 속에서 살았다. 카르마는 가장 공정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작동하여 각 사람을 마땅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놓았다.